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회사를 떠난 지는 3년이 조금 넘었고요. 떠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 자리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평가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가정도 꾸렸고 아이들도 키웠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만했죠.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아니 정확히는 은퇴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허전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공허하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고 그냥 뭔가 손에 쥔 것은 많은데 손바닥은 텅 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명함을 꺼낼 일도 없고 누군가 제 직함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처음 며칠은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길어지니까 자유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느낌이 들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하지. 은퇴하면 다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감정이 단순히 은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건 은퇴 이전부터, 어쩌면 젊을 때부터 제 안에 있었던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겁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고, 승진을 위해 필요한 스펙도 쌓았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걱정 안 하게 해주고 싶었고,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었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 형제들 앞에서 초라하지 않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을까? 처음엔 이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배부른 소리 같았거든요. 먹고 살 만큼 벌었고, 집도 있고, 아이들도 잘 컸는데, 무슨 불만이 있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은퇴하고 나서는 그 질문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뭔가를 이루고 나서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던 순간.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던 순간.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정작 나는 성공한 것 같지 않았던 순간. 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승진했을 때도, 집을 샀을 때도, 아이가 좋은 대학에 붙었을 때도. 순간적으로는 기뻤지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달려가고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멈추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의미 없는 사람이 될 것 같고, 멈추면 나라는 존재가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렸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그 모든 게 멈췄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달릴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나?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가진 것으로 저를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어느 회사 다니세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무슨 일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게 곧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곧 나였고, 직급이 곧 나였고, 연봉이 곧 나였습니다. 그래서 명함이 중요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이 바뀔 때마다 저는 제가 한 단계 올라간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순간 상대방이 제 직함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구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지, 평수가 얼마인지, 얼마에 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집을 장만했을 때 저는 단순히 살 곳을 마련한 게 아니라 제 가치를 증명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차도 그랬습니다. 어떤 차를 타는지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차를 사면 주차장에 세울 때마다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자녀도 솔직히 말하면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어떤 성적을 받는지, 어떤 스펙을 쌓았는지가 부모로서의 제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진 것의 목록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이 늘어날수록 저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록이 늘어날수록 불안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이것만으론 부족한 거 아닐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것들이 없으면 대체 누구지? 은퇴하기 몇 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은퇴하면 명함도 없어지는데 그럼 우린 뭐가 되는 거야? 다들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두려웠거든요. 명함이 없는 나는 대체 누구일까? 직함이 없는 나는 무슨 말로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은퇴하고 나서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그게 몇 달 지나니까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누군가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대답이 막혔습니다. 아,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지내죠. 그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은 좋으시겠어요. 여유롭게 지내시니 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유롭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진 것으로 저를 증명하며 살았고 그 가진 것들이 사라지거나 의미를 잃으면 저라는 사람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걸.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에리 프롬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사실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아마 대학생 때쯤이었을 겁니다. 교양 수업 시간에 스쳐 지나가듯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프롬을 만난 건 은퇴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책 한 권을 집어 들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표지도 단순했고 제목도 어딘가 철학적이어서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펼쳐서 몇 줄 읽는 순간 묘하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유하는 삶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방식은 결국 우리를 공허하게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내 얘기잖아. 그래서 그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프롬은 소유의 양식과 존재의 양식이라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소유의 양식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나를 정의하는 삶입니다. 나의 직업, 나의 재산, 나의 지위,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 존재의 양식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로 나를 이해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있는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구나. 그런데 막상 제 삶에 적용하려니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존재의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는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처음엔 좋은 말이긴 한데 좀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대목에서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조차도 소유하려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 사람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사랑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을 읽고 저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사랑을 소유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사랑은 당연히 주고받는 거고, 가족은 함께 있는 거고,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덮으려 하다가 그냥 끝까지는 읽어보자는 생각에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책을 다 읽고 나서 며칠이 지나니까 프롬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다가 문득문득 프롬이 했던 말들이 제 상황과 겹쳐지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프롬의 책을 읽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특별히 없으니까 그냥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였죠. 그날도 별 생각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동네 공원에서 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분은 벤치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제 생각이 멈췄습니다. 잠깐. 나는 왜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하는 거지? 저분이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때 프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 집착한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저 사람의 직업은 뭘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일까? 그리고 그게 없으면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생각을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소유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요.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뭐 해?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그리고 저는 대답하면서 제가 가진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나는 요즘 이거 하고 있어. 애들은 잘 지내고 있어. 건강은 아직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다는 걸. 저도, 친구도 서로의 존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가진 것의 목록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목록이 괜찮으면 안심하고 목록에 문제가 있으면 걱정했습니다. 아, 이게 프롬이 말한 소유의 삶이구나. 또 다른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였는데 어떤 유명인의 집이 나왔습니다. 집이 굉장히 크고 화려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와, 집이 정말 좋네.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저 정도면 얼마나 할까? 그리고 우리는 잠시 그 집의 가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TV를 끄고 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집의 크기와 가격부터 생각하는 걸까? 저 집에서 저 사람이 행복한지는 왜 궁금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로 평가한다는 걸. 저 사람은 얼마나 크고 좋은 집에 사는가?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가? 저 사람은 얼마나 성공한 자식을 뒀는가? 그게 곧 그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행복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유물로 본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저는 그 사람의 직함, 재산, 지위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 자식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잘 봤을 때는 기뻤고, 아이가 좋은 대학에 붙었을 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아이의 성취를 본 거지, 아이 그 자체를 본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느끼는지,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이가 행복한지는 그다지 깊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가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잘 산다는 게 결국은 많이 가지고 좋은 자리에 있고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브롬의 말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일을 하면 뭘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브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수단으로 본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맞았습니다. 저는 일도 수단이었고, 사랑도 수단이었고, 가족도 수단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걸까요?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요? 안심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 다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얻으며 순간적으로는 만족했지만 금방 다시 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브롬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존재로 산다는 게 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건데? 브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존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삶이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삶이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냥 살면 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있고 보고서를 써야 하고 메일에 답장을 해야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오후에 있을 미팅을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도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쉬면서도 다음 주 일정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작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로 찍느라 실제로 그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결해 줄까만 생각했지. 아내의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 나도 뭔가 좋은 소식이 있어야 하는 데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을 지금 여기가 아닌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으려고 하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인가? 그런데 프롬을 읽고 나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는가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실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산책을 나가면서 평소와 다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얼마나 걸어야 하지? 어디까지 가야 하지? 하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밑에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존재구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걷는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그 자체. 어디에 도착하기 위해 걷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걷고 있음을 느끼는 것. 그게 존재하는 삶이었습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의 사랑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아내를 있는 그대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내 자체를,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저는 평생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썼지만 한 번도 충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조금 더, 조금 더 그렇게 살았습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온전히 존재하는 데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말을 조금 이해합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다는 걸 느끼고 바람이 시원하다는 걸 느끼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반갑다는 걸 느끼고 그냥 살아있다는 게 괜찮다고 느끼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60대라는 나이는 그런 행복을 느끼기에 아주 좋은 나이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나로 있어도 되는 나이니까요. 물론 사회는 우리에게 여전히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생산적이어야 하고, 유용해야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요구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해냈으니까요.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삶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구나.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고, 특별한 목표가 없어도 괜찮고,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있음을 느끼며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어제와 비슷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존재의 순간이니까요. 프롬이 했던 말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있지 않고 온전히 살아있는 데 있다. 여러분도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금씩 자기 속도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느끼실 겁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아, 이게 평온이구나. 아, 이게 나구나. 그런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